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미국의 독점 영역으로 여겨지던 기갑 장비용 보조 전원 장치, 즉 APU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제품이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에이브람스,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 같은 세계 최정상급 플랫폼에 장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방산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 디펜스 뉴스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최근 보도를 통해 한국의 중소방산기업이 APU 기술로 기존 서방 시장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조립국이 아니라 핵심 전력 부품을 직접 공급하는 국가로 도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엔진은 독일제, 센서는 미국제, 보조장치는 유럽제가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형 파워팩에 한국형 APU 그리고 한국형 센서로 구성된 완전 자립형 체계를 가장 최고로 평가할 정도입니다. APU는 전차나 자주포가 엔진을 정지한 상태에서도 각종 전자장비, 통신체계, 냉방 시스템 등을 구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한마디로 전차의 심장인 엔진을 쉬게 하면서도 두뇌와 감각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선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치는 그동안 유럽과 미국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다시피 생산해 왔습니다. 독일의 페리만사가 대표적인 제조사였는데 2010년대 중반 파산하면서 그 기술이 공중에 흩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국의 중소기업 티젠사가 이 기술 기반을 인수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기갑 장비용 APU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계 방산업계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엔진 보조 장치가 아니라 복합 전력 제어 시스템이다.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실제로 독일과 미국의 기존 APU 제조사들은 한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절하하며 협력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독일산 APU를 전량 수입해 사용했고 수리와 개량조차 독일 본사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어느새 전 세계 10개국 이상의 자국산 APU를 역수출하는 기술 공급국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의 전개는 놀라웠습니다. 티젠은 독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핵심 부품부터 국산화에 돌입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독일산 소형 디젤 엔진을 완전히 대체하며 국산 부품 비율 95%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기존 독일제 엔진이 수입 단가만 1,200만 원 이상이었던 데 비해 한국산은 절반 이하의 가격에 더 낮은 소음과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이 단순히 값싼 대체품이 아니라 성능으로 인정받아 해외군이 직접 도입을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 터키, 싱가포르, 심지어 파키스탄까지도 한국산 APU를 구매하고 있다는 보도는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티젠은 페리만사 인수 직후 단 2년 만에 APU용 디젤 엔진과 제너레이터, 전력 제어 모듈의 설계 도면을 완전히 새로 그렸습니다. 기존 독일 제품의 구조가 1970에서 80년대 설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진동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회전축을 이중 베어링 구조로 바꾸고 알루미늄 합금 하우징 대신 복합 탄소광을 사용해 내열성과 내식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독일제보다 수명은 1.5배, 소음은 40%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차별점은 열관리와 진동 억제 기술입니다. 한국산 APU는 순환 냉각식 시스템을 적용해 고온 지역에서도 출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중동 전장 기준으로 55도, 환경에서 출력 유지율이 97%에 달합니다. 반면 미국 하니웰사의 APU는 45도 이상에서 출력 저하가 발생했고 유지 보수를 위해 일정 시간마다 냉각 오일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실전 운용 효율성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이런 성능은 자연스럽게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K2PL 전차용 APU 1000여 세트, 인도 K9 바지라, 자주포용 480세트, 터키와 파키스탄의 전차 개량 사업용 200세트, 이스라엘 방산체계용 맞춤형 APU 70세트 등이 이미 계약됐거나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단일 품목 기준으로 수출액은 약 1억 5천만 달러로 약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소기업이 단일 부품으로 달성한 수출 규모로는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전차나 자주포가 점점 전자화나 지능화되는 시대에서 APU의 존재감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차는 단순히 포
총구를 쏘는 무기가 아니라 복합 전자 플랫폼입니다. 열영상, 조중형, RCWS, 능동방어체계, 제밍 시스템 등 각종 장비가 동시에 구동되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면 전투력 자체가 마비됩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력 부족으로 능동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APU의 신뢰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산 장비가 이런 혹독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국가 신뢰도 그 자체의 증명이 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이 APU 시장을 장악하게 된 배경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바로 현장 적응력입니다. 독일과 미국의 기존 시스템은 기후 적응성이 떨어졌고 소음이나 진동 문제로 장시간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폴란드의 K2PL, 인도의 K9, 그리고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전차 환경을 모두 분석해 기온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내구성 데이터는 단순한 스펙을 넘어 실제 전장에서 생존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게다가 한국산 APU는 엔진 출력이 8에서 15kW급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전차뿐만 아니라 자주포, 장갑차, 공병 차량 등 다양한 기가 플랫폼에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2 흑표 전차에는 8kW급 APU가, K9 자주포에는 kW급 APU가 탑재되어 있고 능동방어 체계를 운용하는 차세대 모델에는 12kW급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엔진을 끄고도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정숙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한 고출력 전력 공급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산 APU를 도입했는지 명확해집니다. 전투 중 대기 상태에서도 전자장비를 안정적으로 구동해야 하는 현대전에서 엔진을 계속 켜두면 연료 소모는 물론 적의 열탐지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메르카바 전차의 능동방어 체계 트로피를 가동할 때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필수인데 이때 한국산 APU가 소음과 진동이 적고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미국 또한 A2C 에이브람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부 한국산 부품을 테스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M1A2C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은 기존의 자국산 APU를 사용했지만 소음 문제와 효율성 한계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에이브람스의 AGT 1500 가스 터빈 엔진은 연료 소모가 많아 대기 시에도 낭비가 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육군은 최근 차세대 전력 체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외부 업체의 APU를 테스트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펜스 월드닷넷은 한국산 APU가 에이브람스 개량형 프로그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며 저소음 고효율 설계가 기존 시스템의 약점을 극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내 방산 자립도가 매우 높은 나라지만 2023년부터 일부 메르카바 개량형 전차에 한국산 APU를 시험 도입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트로피 능동방어 체계와 RCWS, 레이더, 통신 장비를 동시에 운용하면 전력 소모가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자국산 APU가 열기와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국방부는 외부 도입을 검토했고 그 대상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현지 매체 하레츠는 한국산 보조 전원 장치가 폭서 지역 작전에서 우수한 내구성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성공의 이면에는 기술 자립이라는 보이지 않는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APU뿐만 아니라 전차용 파워팩조차 독일 MTU에 의존했습니다. K2 흑표의 초도 양산이 지연된 이유도 바로 이 엔진 수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APU 분야만큼은 일찌감치 독자 노선을 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 분야만큼은 절대 외국에 손 벌리지 않는다는 각오로 개발에 매달렸고 결국 독일이 포기한 시장을 되살리며 오히려 그 나라에 역수출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력 외에도 한국산 APU는 가성비와 커스터마이징 능력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합니다. 기존 미국제 APU는 대당 7만 달러, 독일제는 5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한국산은 평균 3만 달러 수준으로 동일 출력에서 유지비까지
가격이 낮습니다. 또한 기체마다 다른 공간 구조에 맞춰 배치 설계를 바꿀 수 있는 모듈형 구조 덕분에 수입국의 요구에 맞춰 빠른 개조가 가능합니다. 이 유연성이 바로 수출 확장의 비결입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그리고 티젠이 협력해 K2 흑표와 K21, K9 자주포 전력화 물량 외에도 신규 수출형 APU를 준비 중입니다. 특히 폴란드 수출형 K2PL에 장착될 APU는 냉각 효율을 높인 순환식 구조로 기존 대비 15% 이상의 출력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한국형 능동방어 체계와의 연동 시험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확인됐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산 APU는 단순한 보조 장치가 아닙니다. 전차의 생존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술이자 국방산업의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이 중동과 유럽, 아시아 시장에 동시에 수출 중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엔 서방 무기 체계가 정치적으로 제한된 시장을 통제했지만 이제는 한국산 부품이 양진영을 모두 아우르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이건 기술력 이상의 외교적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은 25년 7월 24일 K2 전차 2000대 수출하게 된 이후 영상입니다. 이 계약 규모는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미 지난해 폴란드와의 첫 번째 수출 계약에서 180대라는 대규모 물량을 수출하여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180대의 K2 전차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며 총 360대의 전차가 폴란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총 980대의 K2 전차 계약이라는 사상 초유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며 세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은 이번 계약이 단순히 전차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80대의 다양한 지원 차량까지 포함된 매우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전체 계약 규모는 약 9조 원으로 이 금액은 역대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계약에서는 전체 물량 중 60대가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 생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전차를 판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한국이 전차 생산 기술과 핵심 부품까지 폴란드 현지에 이전하는 기술 수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K2 전차를 단순히 운용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 자국의 방산 기술 역량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유럽 방산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번 K2 흑표 2차 수출의 핵심 포인트는 돈이 아닙니다. 유럽 방산업계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한국산 무기 패키지의 파괴력,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속도전입니다. K2는 계약이 성사되면 첫 물량이 현대로템 공장을 빠져나오기까지 평균 30개월, 독일 러파르트2는 최소 48개월이 걸립니다. 월 열대를 찍어내는 고양 공장에다 외주 협력업체 120곳이 24시간 돌아가니 전차도 스마트폰 찍어내듯 만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폴란드가 계약서에 최초인도 2026년 1분기라는 초단기 일정을 못 박을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산만 빠른 게 아닙니다. 일단 납품되면 즉시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K2는 기본형부터 3가지 소프트웨어 세트가 들어있고 사격 통제, 엔진, 장갑 모듈이 모두 레고 블록처럼 교체됩니다. 폴란드 육군은 현지 훈련장에서 전체 USB 암호키를 꽂기만 하면 폭탄형, 사막형, 평시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대 값에 3대를 산 느낌이라는 실전 피드백이 이어졌고 이 점이 2차 계약을 결정적으로 끌어낸 비밀 소스였습니다. 또 하나 유럽 언론이 민감해하는 현지 일자리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K2 2차 물량 가운데 60대는 포즈난 인근 PGG 공장에서 반조립 형태로 최종 조립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숫자는 6,400명,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고용 인원입니다. 엔진, 변속기, 사격 통제 장치, 전차포까지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면 폴란드는 동유럽 최초로 자체 조립 전차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 레오파르트2를 수입할 때는 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독일 업체는 완제품과 20년 유지 보수를 고집했고 그 결과 폴란드는 부품 수급 지연과 공임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K2 기술 이전은 폴란드 입장에선 방산 독립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럽이 몰랐던 뒤지야기도 있습니다. 국산 파워팩 내구성 논란이 한창이던 2021년 방사청이 새벽 2시에 비공개 야전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DV27K 엔진 2대가 60도 사우나실 같은 챔버에서 300시간 풀가동을 버텼고 변속기 EST15K의 오일 온도는 기준치보다 12도 낮게 유지됐습니다. 이 데이터를 믿고 베팅한 나라가 터키, 그리고 폴란드였습니다. 이후 HD 현대인프라코어와 S&T 다이내믹스가 내구 보증 기간을 6,000km에서 10,000km로 상향하면서 국산 파워팩 불안 프레임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군 4차 양산분 150대에 이 파워팩이 장착되고 같은 사양이 폴란드 2차 물량에도 그대로 복제됩니다. 기존 독일제 엔진과 랭크 변속기 대비 유지 보수 비용이 30% 절감된다는 게 양국 국방부의 공식 계산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나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를 중심으로 방산 시장을 독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나토 회원국이라는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그동안 꾸준히 전차 시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K2 전차를 수출하게 되자 유럽 주요 국가들은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특히 독일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사실상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가 유럽 전차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독일의 전차 공급이 지연되고 유지 보수 비용도 계속 상승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레오파르트 전차의 신뢰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K2 흑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주목하던 전차로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명한 모델입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전문 매체들이 선정한 세계 최고 전차 순위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특히 미국 M1A2 에이브람스와 독일 레오파르트2를 능가하는 최신 기술과 성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가격은 대략 한 대당 80억에서 90억 원 수준으로 이는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의 대당 약 110억 원에 비해 최소 20억 원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K2 전차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폴란드가 일부 전차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폴란드가 동유럽 지역에서 전차 생산기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방산 수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이며 동시에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유럽 방산 시장이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유지하며 안주해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들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수출형 모델뿐만 아니라 자국 육군에도 이미 K2 전차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부터 시작되는 4차 양산분 150대의 K2 전차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방어력 강화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번 수출로 인해 한국 육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럽 언론들의 이러한 비판과 우려는 다분히 자국의 방산 시장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정치적 비난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와의 이번 계약은 유럽 전체 방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주변 국가들도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국가들은 비공식적인 관심 표명과 초기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와의 이번 계약은 단순히 한국과의 전차 수출 계약을 넘어 한국 방산 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매우 큰 전략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유럽 언론은 한국은 자국 전력을 내팽개치고 수출에만 올인한다고 비난하지만 실제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육군은 K2 260여 대, K1A2 900여 대를 운용 중이고 2030년까지 K2를 최소 550대로 늘리는 계획을 이미 2023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4차 양산 150대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생산 슬롯이 잡혀 있습니다. 즉 해외 물량과 국내 물량을 완전히 분리해 라인을 운영하는 투트랙 전략이라
공백이 생길 틈이 없습니다. 도리어 수출 성공으로 생산 라인이 상시 가동되면 단가가 내려가 한국군은 더 저렴하게 K2를 들여오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가격 경쟁력도 여전히 매섭습니다. K2PL 블록2의 한 대당 단가는 7,4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오파르트 2A7 V가 1억 달러를 훌쩍 넘고 M1A2 SEP 버전 3는 1억 2천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단순 가격표만 봐도 25에서 40% 저렴하지만 수명주기 비용을 따지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실제로 폴란드 국방연구소가 내놓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운용 기준 LCC는 레오파르트2 기준치를 100으로 놓았을 때 K2가 68, M1A2가 112로 평가됐습니다. 이 수치는 연료, 부품, 정비 공임, 탄약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결과입니다. 시장 파급 효과도 궁금하실 겁니다. K2가 폴란드에 뿌리를 내리자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줄줄이 동일 사양 견적서를 요청했습니다. 규모만 합쳐도 700대가 넘습니다. 여기에 노후 패튼 전차를 굴리는 이집트의 1000대와 모로코의 300대까지 포함하면 K2 잠재 수요는 2000대를 넘어섭니다. 반면 미국산 M1 계열은 무게, 가격, 보급 부담 때문에 독일산 레오파르트는 생산 지연과 고비용 탓에 일정을 맞출 수 없어 후보군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정리하자면 K2 흑표 2차 수출은 단순히 전차를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동전력 플랫폼, 현지 생산 기술, 장기 군수 패키지를 한꺼번에 묶어 토털 솔루션으로 수출했고 이 모델이 유럽의 기존 방산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의 과격한 비난은 우리 방산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내 전력 보강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파워팩 사격 통제 능동 방어 체계 같은 핵심 부품의 100% 국산화를 완성해 K2 시리즈의 글로벌 표준화를 앞당기는 일입니다.